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세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당연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보도를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오늘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슈, 정책, 방향들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는 그 행정부가 당선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도의 그림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본인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한다 얘기를 하고 한 10분이 아니라 50분 정도 연설을 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동안은 굉장히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뉴스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뉴스 밸류를 정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동안 뭐 전해드렸던 것, 그리고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합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트럼프 후보 쪽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공화당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민주당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은 결국은 트럼프와 해리스죠. 이런 그 세 가지 정도로 크게는 구분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구분을 해보면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흘 동안 등장을 하고 후보가 나흘째에 수락 연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공화당은요, 미국에서 더블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배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하는 건데 전당대회 이전부터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전부터 트럼프 후보가 또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계속 해왔었던 얘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분명하게는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트럼프 후보보다 더 마가 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은 더블 다운했다는 이슈가요. 엘리트들이 당신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말하자면 다 갈아엎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JD 벤스와 트럼프 후보는 모두 시스템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고요. 두 사람 다. JD 벤스는 본인이 부자여서라기보다는 와이프가 워낙 돈을 잘 버는 그 테크놀로지 업계의 변호사였으니까 그렇지만 또 친구들도 테크놀로지 업계의 친구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때는 또 열심히 그 기업을 때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스템이 잘못됐다. 엘리트가 여러분들을 노동계층 분들을 배신을 하니까 우리가 싹 다 갈아엎겠다 하는 더블 다운을 했습니다. 데나 화이트라든가 헐크 호건 같은 격투기의 CEO와 아주 트럼프와 친한 사람이죠. 헐크 호건 같은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 우리의 스토리는 이거야. 우리는 파이터야. 그리고 우리 파이터 중에 파이터는 도널드 J. 트럼프, JD 벤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야 하는 게 공화당의 전당대회였습니다. 시사만평을 보시면 자, 우리는 정말 뒤에 큰 그림자가 있죠. 프로젝트 2025라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되면은 딱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청사진 대통령에게 막강한 파워를 줘서 선출직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임명직으로 하고 많은 부서, 뭐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를 없애버리고 연방 준비제도도 없애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는 우리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뒤에는 그 그림자가 있는 그러면서 더블 다운하는 이게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같은 전당대회는 46% 정도의 미국인밖에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주에 열렸던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확장성에 중심을 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민주당의 고정관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주당과 좀 잘 안 맞네?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전당대회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디오 필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부통령 후보가 사냥을 해요. 총을 들고. 그리고 공화당스럽지 않나요? 팀 월즈 후보가. 그리고 군인들이 쫙 그 무대에 등장합니다. 원래 이거 공화당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트럼프 가족들이 총 출동했다는 것. 이게 이제 다르고, 민주당은 전 같으면 뭐 메달 달고 한 이런 뭐 군인들이 공화당의 전당대회에 등장을 했을 법한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나와서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그 부분, 외교 정책에서 무척 강성이었습니다. 이 점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시행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방향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미국의 군대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 힘을 우리가 유지할 겁니다. 메인테인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여자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그걸 이제 더 강조를 했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기쁨, 낙관, 밝음 같은 것을 입혔다는 거죠. 시사만평을 보시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시사만평가인데요. 여자가 당당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왼쪽에는 이게 사법에서의 정의네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연방 대법원 앞에 있는 그런 상징과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정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여자 후보가 사다리를 아주 한껏 웃으면서 뽐내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얼굴이 보이니까 저리 가! 저리 비켜! Go awa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 최초의 여자 후보는 있었죠. 그런데 여자지만 유색인종 여자 후보가 탄생한 이런 점. 그리고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걸 겁니다. 희망과 기쁨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분노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수없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이게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가장 극명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는 항상 굉장히 좀 타이트하니까 이번에는 더하고 그럴 때는 확장성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공화당에서 영입한 것이 확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이렇게 볼 때는 확장성을 놓고 볼 때는 해리스의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금 더 똑똑해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적을 하고 미국에서도 지적을 하고 컨벤션에서 뭐 양측이 다 특정한 정책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컨벤션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세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 토론이라든가,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또 정책을 발표를 할 때, 그런 때지 전당대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와 큰 흐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는 표현이 되죠. 그 일부 정책 표현은 오히려 트럼프의 전당대회에서의 수락 연설보다는 그때는 막 뭐 벌 준다 이런 복수의 화신처럼 얘기를 해서 트럼프 후보가 1, 2, 3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까지의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 좀 밝았었던 것을 다 어둠으로 몰고 가기는 했고, 그에 비해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뭐 경제 정책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돕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말을 했었다, 표현을 했었다는 것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층을 돕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렌트비, 또 집 살 때, 또 자녀 세금 공제, 뭐 헬스케어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시사 만평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대에 뭐 사냥하는 부통령 후보가 등장한다던가 군인들이 등장한다던가 외교에 대해서 좀 강경한 정책을 얘기를 했다던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남자의 남자 손에서 색깔이 조금 까맣잖아요. 카멜라 해리스잖아요. 유색 여자 손이죠. 팔찌도 했습니다. 여자 손으로 공화당의 뭐 어떠한 것들이 키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 당나귀로.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제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영리하게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분열된 거잖아요. 그리고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왜 내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나를 허락하지 않았어? 라고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전당대회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측의 원고 같은 것도 다 내죠. 그렇게 말하기로 하고. 그러나 그 분노한 친팔레스타인계의 의원이 막상 마이크가 켜졌을 때 어떤 얘기를, 어떤 단어를 거기에 애드를 할지, 아니면 제출한 그런 원고에서 전혀 벗어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전당대회 좋은 단합의 분위기, 지금 민주당 오랜만에 단합이잖아요. 그 분위기를 깨놓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가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전당대회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하원 의원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포용의 정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화의 정당이야? 라고 하지만 전당대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합하는 단합대회의 장입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카멜라 해리스가 충분히 얘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후보가. 팔레스타인의 권리와 이스라엘의 권리를 동등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자기 결정권. 팔레스타인 피플이 자기 운명들을 결정할 결정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힘들다 이런 얘기도 다 하면서 self-determination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에 그 안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계도 있는 거예요. 당장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도 이스라엘계고 굉장히 아무튼 뭐 문고리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딱 남겨놓고 찍어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합심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멜라 해리스의 이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이 그냥 진지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이제 전당대회 끝난 다음 날이고,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연설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버락 오바마라든가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내용 면에서나 아니면 전달 면에서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풀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카멜라 해리스가 뭐 성격이 막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이런 것 모습을 많이 보여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날 연설이 오히려 무척 열정적이었었던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너무너무 굉장한 막 사람들을 막 환호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그런 것은 없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공화당이 너무너무 어둡게 그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 유세도 그렇게 해왔고 전당대회도 막 싸우자, 물리치자, 넘어뜨리자 이런 분위기에서 오죽하면 격투기의 CEO가 나와서 트럼프를 파이터라고 소개를 했겠습니까? 후보를 소개를 하면서.
그런 것에 지쳐서 다른 분위기를 사람들이 좀 맞을 수는 있겠다 하는 그 정도는, 이 전당대회가 다 이게 이제 시청률이니 뭐니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어쩜 좋죠? 카멜라 해리스의 수락 연설을 트럼프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네요. 뭐 2,600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처음에 나올 때는 뭐 1,400만 명, 1,800만 명 하더니 그 뒤에는 뭐 2,000만 명 정도로는 나오더라고요. 본 사람이. 해서 트럼프 후보의 연설도 뭐 2,500만 명. 아, 계속 누적되니까 그러는 거군요. 그럼 이건 나중에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후보의 연설을 본 사람이 뭐 80몇만 명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본 사람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전당대회 한 달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뒤에 다시 집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그 마지막 시사만평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쪽에서는 원맨 밴드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말이 여기 있네요. 뭐 북을 치는 거, 장구치고 뭐 여러 악기들이 다 나오는데 민주당을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 얼굴 보이고 옆에 오른쪽에 그 팀 월스 부통령 후보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합주를 합니다. 밴드 웨건이에요. 민주당은 DNC는. RNC는 트럼프 혼자 해서 T자밖에 없습니다. RNC자도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그 민주당의 그 내셔널 그 컨벤션에서 DNC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가장 급진적인 연방 하원 의원도 나와서 물론한 그런 바이든 대통령도 뭐 감사하다고 했고 훌륭했다고 했고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지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었으면 본인들이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미시건 주지사, 애리조나 상원의원, 교통부 장관, 또 누가 있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켄터키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끝났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사만평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캐나다의 신문 글로브 앤 메일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리는 카툰니스트이십니다. 이거 데이빗 그 파킨스라는 분이고요. 저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 하나 꼽으라면 이겁니다. 거스라는 17살의 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그 아들이 아버지 좋다고 이렇게 하는 이게요. 제가 앵콜터가 아니 위얼드하지 않아? 아니 저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 10대 소년의 이 같은 그 모습을 비난을 하는데 이게 비난할 모습인지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이 부모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0대가 되면서 우리 아들이 어떠한 이 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고 학습 장애를 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무소속으로 지금까지 선거 유세를 했었던 사람이 사퇴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명의 형제 자매가 전부 우리 오빠 내 동생이 가족의 가치를 배신했다. 아버지가 민주당의 후보였지만 선거 유세 도중에 숨진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고 존 F 케네디의 동생이고 그러니까 삼촌이 존 F 케네디고 이 가족에 정치인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에드워드 케네디부터 뭐 조 케네디 2세부터 조 케네디 3세도 있고 자신의 그 형이잖아요. 한 살 많은 형 맞죠? 네, 한 살 많은. 이 사람도 70세나 됐어요. 트럼프가 78세, 이 사람이 70세 됐는데 그동안에 괴짜 이런 괴짜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반되는 주장인 것이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4월 달에 엄청나게 또 비난을 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에 미칠 영향이 될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환경법 전문 변호사. 그런데 기후변화는 가짜야. 이렇게 주장을 해온 트럼프를 공식 지지한다는 거죠. 케네디 가족에겐 비극인 거죠. 케네디 가문이, 민주당의 가문이. 트럼프, 공화당조차 다 공화당의 것을 색깔을 부숴버린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이 출마 때부터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스토리가 많이 나왔었죠. 뭐 한국 계곡이다 하면서 계곡이다 아니다. 그거 계곡이 아니었어 뭐 하고 내니를 성폭행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안 했다고는 안 하고 나는 내가 철치보이가 아니기 때문에 옷장 뒤져보면 해골이 많이 나올 거야. 엄청난 스토리들이 많다는 거죠. 플레이보이긴 했죠,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새끼곰을 누군가가 치었는데 그 죽은 새끼곰을 가죽을 벗기려고 본인의 차에 실었다가 재밌겠다 싶어서 가죽 벗길 시간이 없다고 그걸 다시 자전거에 치여서 아기곰이 숨진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재밌겠지 하고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넣어놓은 거 그전에는 내 머리에 기생충이 살아있었다 하면서 헤어진 와이프에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많이 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각종 음모 그런 음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음모론을 전해드리지는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왜 많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빌 게이츠가 뭔가 인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인간을 뭐 유전자를 변형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칩을 개발했다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이라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로버트 케네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로버트 케네디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바이든이 안 될 것 같고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간 것이고 트럼프와는 일치감이 조금 있습니다. 코비드 19도 뭐 인종적인 표적, 어떤 인종을 살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된 거다. 반유대주의 유명하고요. 외국인 혐오증 엄청납니다. 인종차별 말도 못해요. 이 존 F 케네디의 그 인종차별은. 그런데 어제 이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슈가 트럼프와 맞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쟁, 민주당과 뉴스미디어 이런 정치기관들에 대한 불만 엄청 토로하고요. 한 50분 좀 넘게 연설을 했는데 20분까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왜냐면은 텔레비전들도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도 말을 하면은 거짓 주장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트럼프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나오고 20분 동안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20분 이후에 그렇게 트럼프를 또 극찬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서로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니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에서 이거 시간이 맞았는가 봐요. 해서 이제 후보 사퇴,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올라가고 그런데 미시건, 네바다, 오이스콘신은 그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기 너무 늦었답니다. 아마 인쇄가 되고 했는가 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간다. 어제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러니까 케네디 후보의 보좌진들조차도 잘 몰랐답니다. 본인의 돈을 넣고 본인의 돈은 빼앗고 리펀 받고 빼앗고가 아니라 되찾고 리펀 받고 한 부통령 후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 그 후보만 좀 미리 알았고 다 모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일자리 떨어져 나가게 됐고 엄청나게 이제 혼란, 모순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가문에서조차도 이거 아니야 하고 할 정도로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이고 또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끝은 돈키호테적인 상징적인 마무리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애리조나주의 역시 글렌데일에서 터닝 포인트 액션. 요즘 한국에서도 이 터닝 포인트 액션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내지는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극보수적인 그런 이제 그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 액션이 공동으로 주최한 그런 모임에서 트럼프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는 그 암살된 거, 살해된 삼촌, 또 아버지,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이 사람들은 꼭 F자 붙이기를, 피츠럴드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케네디를 언급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당시에 무슨 예를 들어 암살 이런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함께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달에 케네디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트럼프가 민주당에 심어 놓은 거야. 극좌 진보야.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극좌 진보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부패한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극좌 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민주당이 심은 거야. 나에게 마이너스가 나게 하려고. 공화당이 이 진실을 알면은 어떨까? 총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극단적인 환경론자고 그린 뉴 사기조차도 보수로 보는 트럼프도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정책을 사기다, 스캠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에게 가끔 이제 댓글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건 지워야지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주시니까 그래서 지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댓글이라도 그 뒤에 달린 그 댓글을 쓰신 분들의 말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안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왜 지움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무서워서 제가 지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얼마 전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언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고 했냐고.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없앨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사기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하고 일론 머스크의 도움이 필요하면 테슬라 너무 좋은 자동차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가 나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해?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도. 어쨌든 트럼프가 그 당시에 반총기면 공화당과는 안 맞잖아요. 극단적인 환경론자, 그린 뉴, 친환경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조차도 보수로 보는 것, 그것보다 더 극단적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을 했고, 국경은 오픈하기를 원하고 반군대, 이런 사람이다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썼어요. 아예 써놨어요. 민주당이 심어놓은 그런 레디컬이다라고 심어놨는데, 반군대. 완전히 공화당과는 반대잖아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또 정치행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예 케네디의 이 투표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혹시 해가 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radical, F자 써서 ing, 케네디라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좌파 급진주의자다. 소득세를 70%까지 물게 한다고 하고 살상무기 금지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서명을 하겠다고 하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케네디가.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4월 달에 로버트 케네디가 딱 폭로를 합니다. 트럼프가 나에게 부통령 후보가 돼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가 정중하게 거부를 했다. 트럼프도 아는 것 같아. 바이든은 자신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자신을 이긴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이런 환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렇게 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정치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거죠. 데드베어가 센트럴 파크, 이거 이제 케네디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가는 여성이 자동차로 치여서 새끼곰이 숨졌는데 그 새끼곰을 내 자동차에다가 했다가 다시 센트럴 파크에 심어 놓은 거. 그런데 나 그냥 그거 다 그냥 갖고 있겠어. 킵하겠어. 이 케네디는 버렸잖아요. 센트럴 파크에. 근데 그 곰을 보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시신 이렇게 돼 있네요. 필요하니까 지금
그냥 필요하니까 죽은 곰이지만 나 갖고 있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전문 변호사가 drill baby drill. 오일은 무조건 시추해. 오일 시추해서 오일 제일 많이 시추를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극찬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겠다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영향력을 조금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투표를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런데 컬트 앤더슨이라는 분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악한 천재들, 미국의 멸망, 미국의 뭐 최근 역사 이런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피니언을 많이 기고를 합니다. 이제 애틀란틱에 쓴 글인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한다 하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나의 마약상이었다. 나에게 마약을 팔았다. 대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화당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과 연결을 시킵니다. 환경 변호사이자 이분의 얘기를 그냥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회운동가고 진보적인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 민주당 정치인의 조카. 그가 역사상 가장 반환경적인 일을 했었던 대통령과 또 지금은 대선 후보의 캠페인에 참여한단다. 개인 숭배 조직으로 만들어버린 공화당의 지도자 트럼프와 함께 손을 잡는데 여러 가지가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모순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요, 과거에 본인이 계속 이제 뭐 기후변화 가짜라고 얘기할 때 환경부 장관을 누구를 내세웠냐면 환경부를 폐지하겠다고 한 사람. 텍사스의 주지사 릭 페리. 왜냐하면 텍사스는 오일 산업으로 본인이 막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주지사였다면 오일만 파냈어도 경제가 좋아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주지사입니다. 릭 페리도 그랬고 릭 페리가 아니었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예비선거에 나갔다가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엄청 지지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거 제대로 못하니까 금방 떨려났고 결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 환경부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아래서도 지금까지 많은 본인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점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부유층의 플레이보이 아들들 그리고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책에다가 부의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아이빌리그 대학에 입학한 두 남자. 하버드 다녔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하버드 다닐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대학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기숙사 방에 가서 이 마약을 샀다는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아니 돈은 그렇게 많으면서 마약을 파는 그게 한 번만 판 게 아니라 학교에 그런 소문이 쫙 퍼져서 그거 엄청난 중범이거든요. 케네디 가문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도. 그리고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하면은 좀 화나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길 케네디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거의 1시간 동안 한 연설은 트럼프의 1시간 연설만큼이나 정말 거짓말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는 마약 중독자였고 실제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5살에서 29살까지 헤로인을 많이 썼죠. 미니아폴리스에서 블랙힐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과다 복용으로 이제 체포가 되고 해서 사우스 다코타 경찰에 헤로인을 소지한 것이 알려졌고 그리고는 마약을 끊었습니다. 마약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 관찰, 프로베이션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책 저자이기도 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네브라스카에서 10대 시절에 1972년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마초 피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입생 때 코케인을 시도해보고 즐겼고 그리고 1g을 내가 사야지. 근데 학교에 이제 퍼져서 누가 판다 해서 같은 반이었나 보네요. 같은 클래스였네요. 코케인을 파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기숙사에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갔었을 때 룸메이트가 미래의 저널리스트인데 그 룸메이트는 그냥 나가고 말더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하고 당시에 형도
있었다. 거기에 형 소개까지 받았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트로우로 뭐 이게 마약을 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케네디가 전화해서 막 신경질을 부리더래요. 그 스트로우를 가져갔다고 해서 이 학생은 글을 쓴 사람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얼마 길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 안에서 이제 코로 흡입을 했으니까 코의 점액과 또 남아있는 가루 같은 것이 뭐 번식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나요? 뭐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내가 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정도면은 몇 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을 판매를 하고 돈을요, $40를 줬는데 굉장히 비싼 돈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으로 하면 한 $300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야, 내가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 케네디 가문의 얘한테 내가 마약을 사고 당시에 얘의 형도 있었어 하면서 별로 아깝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본인도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는요, 마약을 파는 사람, 마약 판매가 적발되면 그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사형시켜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시진핑과 만나서 왜 중국에는 뭐 그런 범죄자가 없습니다 하니까는 시진핑이 우리는 그런 게 발견되면 하루 만에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잖아요. 그러면 19살 때 본인이 마약을 팔아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사형당하는 것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것을 동의를 할 수 있는가? 본인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었던 일인데 19살 때. 물론 새끼곰을 버린 것은 60살 때여서 정말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정도인가? 야, 이거는 정말 이 두 사람의 매칭은 판타스틱하다. 이상한 방면으로 지금 이분은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뿐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옆에 붙어 있는 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것이고 이 가족들은 엄청 고통을 받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녀도 많았어요. 로버트 케네디가 한 명의 와이프와 18년을 살았는데 본인이 이제 숨졌으니까요. 암살당해서 18년을 살았는데 자녀를 11명을 낳았습니다. 11명 가운데 하나 사람이 자녀가 셋째 아들을 큰 맨 위가 딸이고 아들이고 셋째 아들인 것 같네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11명에 관해서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70살이니까 이미 뭐 막 다 손주들도 있고 이 케네디 가문은 이 로버트 케네디가 완전 대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선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와 손을 잡았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판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싫어서 갔던 사람,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싫어서 갔던 사람들 각각 2%, 2%씩으로 놓으면 케네디를 원래 지지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한 4% 정도라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다 민주당으로 돌아갔으니까 한 2% 정도? 그게 전부 트럼프가 받는다 한다고 치면 격전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표가 같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엄청 많은 스토리가 나올 것 같고 하나의 예가 이 시사만평을 좀 보시면요. 지금 토치가 제일 왼편에는 로버트 케네디네요. 아니, 존 F 케네디네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바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잖아요. 토치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세 사람을 거쳐서 트럼프에 가니까 완전히 이거는 We the People 하는 미국의 헌법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거 헌법이네요. 미국 헌법을 지금 불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해서 이 지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잘 이쪽으로 영입했다. 아니면 이건 실수야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은근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의 전당대회에서의 수락 연설로 본 그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의 입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우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해왔다.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해왔다. 본인은 아닌데요. 너무 모든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한국 같은데 방위비 문제 이런 거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
적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근데 나는 오늘 밤 반대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 기대가 충분히 크지 않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부자시켜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국이 디클라이닝 되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카멜라 해리스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과거를 버리고 새로 나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 과거라는 것이 비통함, 억울함, 냉소주의, 분열적인 싸움 이걸 이기고 앞으로 나갈 새로운 길을 기획하고 열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낙관주의잖아요. 결국은 낙관과 회의, optimism과 pessimism 두 사람의 연설을 구태여 비교하자면 그런 비교죠. 세계적으로도 트럼프는 뭐 나토 탈퇴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지하고 동맹을 우리 지원하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내가 코지하게 지내지 않겠다. 편안하게 쉽게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경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식탁, 배용, 그러니까 배분 문제, 주머니에 보통 사람 돈 들어가는 건 많이 얘기했고 트럼프는 오일 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거. 그건 이제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 대통령 후보에겐 굉장히 좋죠. 친구들도 그걸 원하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해리스, 전당대회 끝나고 한 달 정도 트럼프는 이미 지냈으니까요. 지금까지 해리스는 너무 운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한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달 말까지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고, 오늘 24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것들 쌍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지 된다. 해리스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요. 저는 트럼프 후보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세련돼졌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뜻은 계속 남을 모욕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싸움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 엄청 비난하다가 서로 다른 시간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팍스에서 어머 나이스 피플이야 뭐 이렇게 서로 화해의 메시지 같은 것도 이제 보내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권자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트럼프는 안 된다. 설령 앞으로 인터뷰를 하고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해리스가 어떤 약함이나 허점이나 뭐 결점 이런 것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트럼프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 더군다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비교해서 보신 분들은 더 그렇다는 것. 다음 주에는요. 일단 짧게 가면은 소크라테스식의 논쟁이 당연히 있겠죠. 뭐 명확한 정의도 없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얘기하고 하는 그냥 모순점 찾기라고 할까요? 뭐 그러다가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도 있죠. 소크라테스식 논쟁처럼. 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리하여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시사만평이 되겠죠. 호프, 조이, 유니티. 단결하고 기쁨과 희망. 그런데 야, 우리 전당대회에서 이 문 나가면 2024년도 아메리카 저쪽으로 나가면은 야, 우리 그 순간에 이제는 저기 나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그리고 백투스쿨 시즌이잖아요. 선생님이 너 다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별명 붙여서 이렇게 놀리고 하면은 선생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하네요. 마가 모자를 쓰고. 내 생각에는요. 나는 개인적인 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건 나 그럴 자격이 있다. 그걸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시사만평은 해리스 카말리아 랜드 카말라 랜드 해서 랄라랜드 이 랄라랜드가 결국은 계속 11월까지 가는가 가지 않는가 이 랄라랜드를 트럼프가 깰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즈는 버스로 투어를 하면서 조지아주에서 선거 캠페인 한다고 하잖아요. 내일 다시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